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8월 3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4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양증시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이제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8월 달에 마지막 날에 거래가 있었고요. 오늘 움직임이 크게 우리의 대세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마지막까지 코스피를 이탈시키면서 3,79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800억을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지속적으로 코스피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1,900억 정도 매수, 기관 투자자가 34억을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했지만 사실 만기에 관련된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움직임, 그 다음에 9월 옵션 만기에 대한 움직임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2674포인트로 진행 중이고요. 21선을 따라서 조금 이제 지지를 하는 듯 하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실시간으로 이제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있을 그런 경제적인 이벤트를 좀 기다리면서 이번 8월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이죠. 그래서 9월 달엔 휴일도 많기 때문에 이 9월을 이제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 3,780억을 매도를 하였고요. 지금 6일 연속으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면서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2조 가까이를 매도를 한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가 리밸런싱 다음 9월 달에도 지속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포지션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좀 이제 큰 움직임인 것 같고, 최근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연속적으로 매도한 적이 사실 이제 8월 초 정도 말고는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탈을 하는데 이 리밸런싱 전에 일부분 이제 매도를 하고 다시 전환을 할 것인가, 아니면 9월 달에도 계속 매도를 이어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4,800억을 매수를 했고요. 금융투자가 42만 주를 매수하면서 4,200억을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이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였습니다. 코스닥은 1.5% 올랐죠. 근데 이제 760포인트, 여전히 이제 낮은 수준이고요. 반등을 크게 하긴 했지만 사실상 특정 종목 위주로의 반등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좀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수급도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 1,900억 매수했지만 사실 이전에도 매도를 계속 반복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매도에 좀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사실 수급이 지금 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갈 때는 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연속적으로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죠. 금융투자 위주로의 또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사실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환율은 0.7원 정도 하락해서 1334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바닥 라인을 좀 다지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나 사실 중턱을 만들고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경제 지표가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원화도 같이 이제 반등을 할 거다. 그래서 증시가 오히려 그렇게 보면 반등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일본의 증시에 대한 눈치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아시아 증시는 반등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0.2% 떨어져서 마무리되었고, 다우는 0.5% 정도, 0.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0.2% 떨어진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주가에 대한 급락 때문이었고요. 실적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움직임으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사실상 크게 이 나스닥이 지금의 상승분을 반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을 낮추기 시작했다는 점이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타이밍이 다가오는데 오히려 이 고점이 낮춰지면서 증시가 좀 눌러지는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다. 나스닥이 서서히 이제 조정세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 월봉상으로도 상당히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주시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 이 대선 때까지는 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대선 때까지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 이후가 조금 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모두 다 이제 지표들이 좀 올라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피는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가 미국의 증시와 좀 디커플링이 되어서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왔으면 하는데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수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미국 증시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크게 조정받지 않고 0.2% 정도, 0.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표이기 때문에 뭐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국제유가는 76달러, 천연가스는 2.1달러, 비슷하게 유지 중입니다. 채권 금리는 3.86% 정도로 진행 중이고요.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적절한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도 좀 정체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하락을 할지 아니면 상승을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채권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이제 시장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8월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좀 있었다. 변동성이 있는 날이었다. 그래서 9월 달에 들어갔을 때 경제 지표와 거기에 대한 이 코스피의 움직임,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50원 상승했고요. 1.9% 상승해서 18,100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8월 마지막 날이었고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상승이 좀 있었죠. 그래서 코스피가 좀 이제 반등을 했고 비슷한 수준으로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별로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관련 테마들도 같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사실상 오늘 상승이 크게 의미가 있었던 날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80만 주로 거래량은 어제보다 좀 더 줄었고요. 점진적으로 다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고 뭐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비슷한 자리를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가 좀 증가하면서 위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림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점을 이제 높여야 되는 타이밍이 오긴 했죠. 한번 체크원조 수주 이후에 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좀 이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눌러졌는데 저점을 이제 찍고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추세로 들긴 했습니다. 쌍바닥을 그리면서 진행 중이고요.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이제 또 쌍바닥으로 형성이 되었고 다음 주에 이 빈 공간을 채워주면서 좀 더 위로 밀어 넣는다면 2만원 근처까지 가서 좀 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괜찮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요. 한번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상 오늘 거래도 별로 의미가 없는 구간이었고요. 투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는 17,000주 정도 매수 잡혔는데 어제 이제 만기 전에 리밸런싱 전에 대부분의 물량 뱉어내면서 하루 전에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6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금융투자는 83,000주, 보험 57,000주 매수, 투시는 27,000주 매도, 뭐 크게 변화 없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20만 주 매수하면서 마무리를 했지만 사실 뭐 최근에는 매수 매도 반복 중이기 때문에 별로 눈에 띄는 수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사모펀드가 잠깐 매수가 좀 붙어줬는데요. 그 이후로 추가적인 매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익이 나온다면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이 곧 나올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크게 뭐 20%, 30% 이렇게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짧게 10%씩 보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빌리티의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 계속 방해하는 이 건들이 있는데 그런 건들이 좀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두산그룹을 둘러싸고 있는 합병에 대한 이슈도 좀 빠르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합병이 진행될 거냐 말 거냐 이것부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수주가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죠? 본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닌데, 섣불리 이제 그렇게 합병을 쏟아내면서, 처음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의 시너지를 강조하더니, 이제는 그것을 철회하더니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금이 모자라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가 지금 이제 점점 계속 변명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주주들이 이토록 이제 분노하는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주주 돈을 빌려서 유상증자를 2번 하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또 수행하고 그 다음에 실컷 그렇게 해놨더니 갑자기 두산 에너빌리티를 블록딜을 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그 뒤에 이제 서서히 원전이 살아나려고 하니까 또다시 갑자기 밥켓을 뗀다고 합병을 한다고 이렇게 공시를 때려버립니다. 결국에는 두산 지주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이 35%, 40% 정도였다면 이번에도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분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가 불가해서 계속해서 이 두산 밥켓을 떨어뜨리면서 명분을 만드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현금 마련을 어느 정도 하고 싶고 밥켓을 로보틱스에다 주고 싶은 그런 이제 결정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변명을 만들다 보니까 그 아래로 계속 집중이 되는 모습이고, 목적은 사실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 아래에 두는 거 딱 그거죠. 참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는 127만 주로 전날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었고 한 만 주 정도 증가했는데요.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들어갔을 때 공매도 잔고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지금 최근에 변화 없죠. 그래서 최근에 몇만 주씩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요. 상환이 어제 8만 7천 주 좀 되어서 1257만 주, 오늘은 만 주 정도 늘어가지고 1259만 주,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 상세 물량도 추정 물량과 당일 물량 거의 동일했고요. 21%대 유지하면서 8월 달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리밸런싱은 이제 이렇게 분기 리밸런싱이 끝났고요. 이제 11월 달에 리밸런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반기 리밸런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5월과 11월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원은 오늘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리밸런싱 당일에는 오히려 움직임이 없었고, 어제 좀 움직임이 컸었죠. 그래서 UBS는 어제 이탈을 했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매수에 집중하는 외국인 투자자 수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KRX 200에 대한 재편성도 9월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9월 옵션 만기까지는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주 논점이죠.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이슈를 끌어내고 있죠. 이 합병을, 밥켓은 이제 상장 폐지를 철회를 했지만 그대로 밥켓을 로보틱스 아래에 넣겠다. 근데 그 명분이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밥켓과 로보틱스를 이제 합쳐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밥켓에서 배당을 받느니 부채를 줄이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은 부채를 갚고 이자를 줄이고 그걸로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해서 이제 새로운 원전 시설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계속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담보 주식 두산 밥켓을 이제 담보로 해서 2,360만 주로 해서 대출 금액이 7,200억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연간 이자 비용을 따져보니 470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두산 밥켓에서 받은 배당금이 921억 원이 이제 2022년에 있었고 23년도에는 75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도 사실 이제 연간 이자 비용 갚고 나면 얼마 안 남는다. 그래서 차라리 배당 안 받고
내가 대출 금액 갚아서 이 연간 이자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자, 지금 이제 밥캣에서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이자 비용 내고 나면 한 300억 정도가 남습니다. 올해는 이제 실적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금이 뭐 작년과 유사할지 조금 더 줄을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연간 이자 비용을 내고 남는 금액이 좀 발생하죠. 근데 사실상 지금 이제 밥캣을 떨어뜨려 가지고 대출 금액을 갚으면 대출 금액 변제에만 이제 올인을 한 거죠. 그 현금을 가지고 결국에는 원전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채를 떨어뜨려 갖고 두산에너빌리티 주식만 줄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큐벡스가 끼어들어 가지고 현금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큐벡스를 완전히 배제하고 나면 사실상 밥캣을 떨어뜨리면서 주식 수만 줄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채 대신 밥캣의 자본을 줄이는, 밥캣이 부채를 가져가는 대신 에너빌리티의 자본을 줄이는, 결국에는 우리의 주식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제 밥캣을 떨어뜨렸다고 봅시다. 대출 금액을 7,200억 갚아서 연간 이자 비용이 470억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밥캣 떨어뜨렸으니까 마이너스 753억이 되죠. 그럼 이미 마이너스 300억입니다. 네. 연간 이제 남는 돈이 300억씩 줄어든다. 근데 대신 내가 다시 대출을 해서 이 7,200억을 메울 수 있다. 그러니까 대출을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컷 대출 이 금액 뺐더니 다시 차입금을 쓰겠다. 그거랑 지금 7,200억 유지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대출해서 이자 비용 좀 더 늘려가지고 이 남는 300억으로 그 이자 비용 계속 내도 되는 거 아닌가?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고금리, 그죠? 엄청나게 금리가 높아가지고 470억을 내겠지만 금리가 이제 점점 떨어질 거거든요. 네. 올해 말부터 해서 금리가 서서히 떨어져서 오히려 내년에는 금리가 3%대, 4%대 뭐 이렇게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내년 말까지 가면. 그럼 이 연간 이자 비용이 470억씩 계속 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서서히 이자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밥캣이 또 이제 750억에서 더 떨어져서 이자 이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921억 번처럼 또 한 번 배당이 증가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기다린다면 배당금이 지금 2년만 따졌을 때 1,500억 정도, 1,700억 정도 돼요. 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게 이제 밥캣이 떨어져 나가면서 많은 배당금이 이제는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 명분을 만드는 게, 밥캣을 떨어뜨려서 로보틱스에 주는 대신 두산 지주사가 현금 5천억 원을 큐벡스와 그 다음에 D20인가요? 그거 가져가서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왜 그거를 꼭 이 선심 쓰듯이, 그죠? 밥캣 떨어뜨린 대신 무슨 보너스를 주듯이 이렇게 현금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합병에 대한 명분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밥캣 떨어뜨려서 로보틱스 붙이는 거랑 큐벡스 파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계속 왜 그거를 밥캣을 꼭 넘겨야지만 큐벡스를 파는 것처럼 연결 지어가지고 꼭 그렇게 로보틱스 아래에 계속 붙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밥캣과 상관없이 밥캣 배당금 그대로 2년치 받으면 좀 줄어든다고 해서 한 1,400억 받는다고 칩시다. 거기다가 이 현금 5천억 원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게 잘 나간다는데 좀 현금 투자해가지고 5천억 원 지원해가지고 현금 6,400억을 만들자고요. 그죠? 그럼 밥캣은 그대로 있고 현금만 6,400억이 지금 생기는 상황이고, 그 대출 금액 7,200억 유지해도 연간 이자 비용 940억입니다. 그거 내고 나도 5천억 남죠. 그 5천억 가지고 원전 시설 투자를 하든 뭔 시설 투자를 하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중에 재무제표 같이 보겠지만 이전과 같이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안 나는 기업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요. 순이익금, 이익잉여금이 쌓이기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금액을 일부분 이제 이자를 갚고 대출 금액을 줄일 수 있는데 능력이 생긴 상황인데, 그거를 계속 이제 이 무슨 두산 지오 솔루션이니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이니 가지치기를 하면서 거기에 투자금 다 받고, 그죠? 또 이제 주주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계속해서 금액을 급하게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지 말고 지금 이제 이왕이면 이제는 유상증자도 다 참아줬고 블록딜도 참아줬고 이제는 합병까지 들고 와가지고 이 주주들에게 좀 보상을 해달라는 건데 그거를 네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시설 투자 못해서 너네 보상 못 받아 뭐 이렇게 명분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너무 괘씸한 것 같습니다. 네. 막말로 이제 밥캣을 로보틱스에 가져갔다고 칩시다. 네. 밥캣이 로보틱스 밑에 들어갔어요. 합병만 안 한 것 뿐이지 밥캣을 상장 폐지만 안 했을 뿐이지 로보틱스 밑에 들어간 겁니다. 언제 또 흡수합병 해가지고 슬쩍 그냥 밥캣을 로보틱스로 가져갈지 모릅니다. 그냥 두 단계를 한꺼번에 할 거를 지금 1단계 먼저 해놓은 거고요. 한 발 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발 뺀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로보틱스와 밥캣이 언제 이제 합쳐지냐가 문제인 거지. 지금 뭐 로보틱스도 당장 큰 돈 투자하지 않는다면 밥캣 밑에 두고 그 지분에 대해서 네, 배당금 받아가면 되거든요. 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던 배당금을 온전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합병을 성공시키고 싶겠어요. 두산 이 회장이 그죠? 계속해서 짱구를 굴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빨리 증가시키고는 싶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할 때는 많은 것 같고 일은 벌리고 싶은데 돈이 없죠. 이제 돈이 없는데 이제 주주들이 그만큼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그 돈을 이제 뒤로 미루고 미래 가치에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기습 발표를 하고 그게 무슨 이 주주를 위한 주주 환원 정책이고 그게 무슨 투자를 원하는 겁니까? 주주들이 뭐 투자를 할 만해야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투자를 해주지 그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래서 얘기하는 게 5년간 10기 수주하겠다. 수주 가능하다. 캐파 이미 한계다. 그죠? 시설 투자 없이는 물거품이다. 이거 시설 투자 안 하면 이제 뭐 수주를 못 할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해놨죠. 에너빌리티가 SMR을 이제 100기를 수주를 하겠다. 그리고 대형 원전도 10기를 수주하겠다. 그게 향후 5년 내에 수주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UAE와 사우디가 이제 추가 발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올해 이제 입찰을 시작해서 하반기에 이제 계약을 할지 말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 그리고 계약을 했을 때 본계약으로 이제 연결되어서 그게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로 계약을 하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시간. 그게 적어도 저는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폴란드 원전도 지금 진행되다가 멈춰 있는 상황. 결국에는 체코 원전이 내년에 이 웨스팅하우스 합의를 이끌어내고 본계약을 하냐 마냐. 거기에 이제 기로에 선 상황인데 그걸 이제 다 이제 확신하는 것처럼 그죠? 지금 당장 시설 투자해서 캐파 당장 늘려야 된다. 그리고 SMR 100기 지금 뭐 당장 수주해서 뭐 만들 것처럼 지금 다 얘기를 해놨죠.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잘 진행되던 아이다 호주 프로젝트도 지금 무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스탠다드 파워인가요? 미국 업체들과 이제 계약을 한다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 뒤에 사실 큰 소식이 없잖아요. 그게 소식이 나온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3달인가요? 그 뒤에 별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 소식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무성한 상황이고 국내 시장도 국내 원전 시장 키운다고 했지만 그건 정부의 의견이고요. 야당이 아직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 국외 국내 모두 확실한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승부수를 던진다라고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합병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게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수치로 한번 따져보죠. 네, 여기 열심히 반기보고서 작성을 해놨는데요. 네, 원재료 및 생산 설비 그때도 봤던 것 같은데 생산 설비에 대한 캐파 능력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로 증기 발생기 1년에 7,000MW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산 능력의 산출 근거가 여기 아래에 정리되어 있고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가 기준 용량 1,400MW급 호기 기준으로 1년에 5개 생산할 수 있습니다. 1년에 5개씩 생산할 수 있는데 뭐가 캐파가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신한울 3, 4호기도 이미 만들어진 원자로가 있을 거고 그거 뭐 조금 이제 터빈 이런 거 원자로 이제 관련된 이제 주기기들 좀 생산한다고 당장 캐파가 모자라나요? 지금 5개씩 만들 수 있는 거를 1년에 많이 해도 지금 2기 할까 말까인데 그게 체코 원전 2025년 3월에 본계약해도
2025년 하반기에 계약을 해서 그게 2026년 정도에 생산하거나 하반기에 생산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두코번의 두기입니다. 테멜린 이제 두기를 추가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 뭐 25년, 26년에 계약해서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UAE 원전, 사우디 원전이 이제 하나가 터지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도 크게 소식이 없는 상황이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지금 당장에서야 이번 4분기에 뭐 루마니아 관련된 프로젝트 뭐 발주를 내겠죠. 근데 그 이외에 뭐 스탠다드 파워라든지 그런 게 뭐 크게 소식이 있나요?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많은 시설을 지금 놀리고 있는 상황에서 뭘 자꾸 캐파가 부족하다, 그거를 이제 있는 대로 그냥 모든 이제 가능성 있는 물량들 다 들고 와가지고 SMR 100개 그 다음에 대형 원전 10개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 주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100개랑 10개가 예상된 게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갑자기 이제 올해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 이슈로 사실 올 초부터 거기에 대한 이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되고요. 시설 투자가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어야 되고 고민이 되었어야 된다. 근데 꼭 이제 두산 마켓이 옮겨가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퍼즐을 짜맞춘 것처럼 갑작스럽게 100개, 10개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와 할 수 있는 스팀 터빈 용량 충분하고요. 지금 캐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스팀 터빈은 지금 6호기까지 생산 가능합니다. 국내 이 연간 생산이요. 웨스팅하우스 폴란드 원전 3개 다 수주를 하더라도 지금 뭐 1년 내에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가동률을 보면 뭐 누가 보면 지금 80, 90% 하는 줄 알겠습니다. 지금 70%밖에 되지 않거든요. 단기 생산 능력 대비해서 생산 실적이 68.7%입니다. 원자력 터빈 보일러. 근데 68.7%가 사실 원자력과 터빈만 한 게 아니죠. 원자력 관련 부품만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나머지 친 거기 때문에 사실 원자력만 따지면 60%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널널한 상황인데 평균 가동률만 보았을 때는 지금 당장 캐파가 별로 부족해 보이지 않는데 늘리더라도 생산 시설을 뭐 지금 있는 것만큼 투자를 해서 뭐 몇천억, 수천억을 한 번에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당장 이제 현금 확보를 하고 부채를 갚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진행 중인 투자 내역을 보십시오.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장 신증설, 개보수를 해서 생산 능력 증대를 해서 사용한 비용을 보세요. 23년에는 530억 썼고요. 24년에는 반기에는 138억밖에 안 썼습니다. 지금 24년 반기에 138억 써놓고 1조 2천억 해가지고 뭐 시설 투자를 하겠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 오케이. 그래서 계획을 한번 봅시다. 계획 보니까 지금 이제 공장 신증설, 개보수 해가지고 금액이 총 5,700억이다. 1년에 5,700억 들어가면 1조 2천억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근데 24년에는 1,050억, 그 다음에 25년에는 2,700억, 26년에는 2천억. 근데 24년에 예상된 게 1,050억인데 반기에 지금 상반기에는 130억밖에 투자 안 해놓고 1,050억을 갑자기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투자할까요? SMR 설비를 투자를 해서 그래 오케이 3년 동안 지금 5,700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밥캣 배당금이 900억, 700억이었죠. 그래서 더 줄어가지고 뭐 좀 더 줄 수는 있겠지만 밥캣 배당금을 지금 24년, 25년, 26년 다 받아가지고 3년치만 받아도 저는 2천억 원 나올 것 같거든요. 밥캣 배당금 2천억 원에다가 그 다음에 뭐죠? 두산 큐벡스랑 그거 줘버리고 5천억 해가지고 총 7천억으로 충분히 투자 가능합니다. 지금 부채 비용 이자 보상 이자 그 뭐죠? 460억씩 나오나요? 그거 해도 이 1천억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재무제표가 지금 뭐 당장 현금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황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또 쭉 가보시면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별도의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반기 말에 현금성 자산이 4,300억. 이건 왜 안 쓰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유동 자산이 조금 이제 뭐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긴 했어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조금 줄었구나. 그런데 유동 부채를 보니까 엄청나게 줄었죠. 6천억 정도, 5천억 정도. 유동 부채가 지금 줄어 있는 상황에서 부채에 뭐 허덕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장기 부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가 거의 한 7천억, 8천억까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부채를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충분하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돈을 최근에 좀 벌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이 원래 없었는데 생기기 시작했다. 그게 벌써 2,800억이 쌓이더라. 네, 이렇게 이 잉여금까지 생기는 상황인데 뭘 또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밥캣 떼다가 저기 줘버리고, 밥캣이 지금 하루아침에 떨어지고 부채 잠깐 갚아가지고 투자해봤자 그게 지금 밥캣이 10년, 향후 10년 동안 700억씩 꾸준히 주면 7천억이거든, 7천억. 근데 지금 당장 그거 넘겨줘버리고 지금 이제 밥캣에다가 7천억 그 부채 준다고 해서 그게 뭐 460억씩 갚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이득인가요? 다시 이제 부채 늘려가지고 시설 투자하면 또 이자 비용이 늘어날 거고요. 심지어 이제는 밥캣으로 그 이자를 갚아 나갔는데 이자 갚을 현금이 또 없습니다. 결국에는 부채 늘려다가 지금 원전 시설 투자 다시 하겠다. 근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쭉 갔을 때 만약이라도 우리나라 지금 이 국내 이 원전 투자 11차 전력 수급 개본 계획에서 원전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야당의 반대로 갑자기 원전 투자에 대한 이 반대가 법제화되어 버려가지고 재생에너지로 올인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웨스팅하우스가 끝까지 지금 이제 이 물고 늘어져가지고 원전 수주가 체코 2기 외에는 크게 지금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저렇게 밥캣 떨어뜨려서 부채 잠깐 갚아버리고 그 10년 동안 이제 생산 시설 투자 해봤는데 그 산업이 갑자기 또 꺼지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아직도 뭔가 하나도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거 없는데 꼭 지금 밥캣을 떨어뜨려서 시설 투자를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해야겠습니까? 현금성 자산 4천억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지금 6천억이 줄어든 상황이고 큐벡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서 그리고 밥캣이랑 큐벡스에서 두 쪽 다 해서 지금 배당금을 받는 상황이면서 1년 조금 기다려서 합병 미룬다고 시설 투자를 못 하나요 지금?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 밑에다가 밥캣을 붙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고요. 네. 재무제표를 조금만 보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게 돈이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부채 비율도 지금 안정적입니다. 평소 대비해서. 근데 뭐가 자꾸 그렇게 이렇게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지 참 이제는 정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실컷 이제 시장 상황 좋아져서 좀 이제 우리가 기다린 그 끝에 고진감래 시기가 왔는데 이렇게 초를 치려고 하네요. 시나리오 3, 4, 5기 기술 합격 이러면 10월에 첫 삽 뜬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요. 11자 전력 수급 개보 계획이 핵심이 될 텐데 그 핵심이 이제 연말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확실한 시기는 내년 초에는 돼야 나올 것 같다. 그쯤 돼야 이제 불확실성이 한두 개 거쳐지면서 진짜 뭐 100기를 수주를 하던 10기를 수주를 하던 그게 결정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도 아닌데 당장 뭐 시설 투자를 급하게 할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건가? 확실한 소스가 있다면 주주들에게 IR 자료를 뿌리면서 이 소식을 전해주세요. 비공개 뭐 기관 투자자만 하지 말고 우리도 비공개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소식을 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위스도 지금 이제 탈원전 철회를 하면서 이제는 사실 전체적인 이 세계가 RE100만 고집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는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에너지 정책을. 그래서 원전을 철회하는 의미가 있죠. 분명히 스위스가. 원전 철회에도 그만큼 스위스 아직도 재생에너지 높다라고 또 주장하겠지만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만 채워도 될 것을, 그죠? 이미 스위스 같은 경우는 원전 철회했고 재생에너지를 이미 앞서는 상황에서 그렇게 아리백을 하면 큰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면 지금 앞서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늘려야지 왜 굳이 늘리지 않고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거를 이제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야당 쪽에서도 좀 이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지금 우리나라 많이 없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10%대에서 해상풍력 엄청나게 100기가와트 늘려가지고 26%대까지 재생에너지를 지금 향후 뭐 5년
뭐 10년 안에 그렇게 늘린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퍼센트가 16%밖에 되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16%가 가지는 용량이 다른 국가 대비해서 너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가 그만큼 많다는 소식이고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5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세계 이 소비량이 전력 소비량이 그만큼 1%가 다른 국가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1%가 들어왔다가 뭐 꺼졌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와야 된다. 그만큼 제조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국가다. 우리나라처럼 이 제조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국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 말고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그런 제조 강국도 아닌 그런 이 원천 기술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국가들과 비교해가지고 알리백을 해야 된다. 재생에너지 우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제 이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회사도 회사대로 이제 국내 이제 이 상황도 상황대로 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자. 계속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변명을 두면 말이 안 맞잖아요. 계속. 원전 죽이고 재생에너지 늘리려고 아리백 주장해서 세계 추세 어긋난다고 하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아리백 하던 국가들도 이제 돌아서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캐파가 지금 60% 70%밖에 되지 않는데 그 캐파 남아서 뭐하냐? 그리고 향후 SMR 100기 수주한다는 보장이 있냐? 원전 대형 원전 10기 수주한다는 보장이 있냐? 아직도 대형 원전 수주 한 기도 지금 본계약에 안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게 적어도 본계약에 들어가더라도 25년 하반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26년도나 생산을 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가 캐파가 부족한가? 지난 3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하면 두산 밥켓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지금 수천억 대에 달하는데 그게 3년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향후 10년 동안 바라본다면 오히려 지금 당장 부채 무리하게 갚아서 시설 투자하기 위해서 부채를 다시 늘리는 것 바에는 지금 이제 부채를 갚는데 두산 밥켓에 대한 배당금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좀 감안하더라도 이제 시설 투자를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부채가 서서히 이제 줄어드는 그 시점에 밥켓의 배당금이 점점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죠. 근데 결국에는 목적은 밥켓을 로보틱스 아래에 붙여서 로보틱스의 그런 비용을 밥켓의 배당금으로 충당해서 투자 비용을 확보하는 동시에 밥켓과 로보틱스를 결국에는 합병을 시켜서 두산 지주사의 그런 밥켓의 지분력을 높여서 두산 지주사의 배당금을 높여서 두산 지주사가 그걸 가지고 반도체 업체라든지 또 다른 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금 확보를 마련하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100% 맞는 소리 아닐 수도 있죠. 뭐 회사 경영 측이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지점을 보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계속 반대를 하는 거고 합병 비율에 대해서도 계속 반대를 하는 거고 이 뭔가 합병 이 분석 자체가 지금 계속 알면 알수록 이 주주분들도 그렇고 그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주주들을 좀 생각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시장 좋아지고 있고 제가 지금 뭐 확실하게 수주할 거냐 말 거냐 그럼 이제 투자를 왜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출도 이제 늦게 인식될 거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주가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커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본계약이 하나라도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는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수주에 대한 지속성이 확정이 되는 그 시기가 저는 아직은 멀었다. 내년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러한 머리 아픈 합병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 발 물러선 김에 두 발, 세 발 좀 물러서서 이제는 주주들을 좀 생각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9월 달에 들어왔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투자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